네. 자, 개발비와 연구개발비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첫째, 개발비. 개발비는 개정 과목의 이름은 뭐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이런 것처럼 B자로 끝나기 때문에 마치 비용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것은 무형 자산입니다.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다. 그러면 개발비가 어떤 지출이 개발비로 처리돼야 되느냐 하면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 단계에 지출된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발비로 처리한다라는 말의 설명에는 그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첫째, 그것이 신제품 아니면 신기술, 즉 개발 단계에 지출된 비용이어야 됩니다. 개발 단계에 지출된 비용을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그것이 개발비입니다. 무형 자산입니다.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다. 개발 단계에 지출된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것이 개정 과목이 개발비예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 이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고 일상적인 연구개발비예요. 일상적인 연구개발비.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든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든 항상 새로운 상품 또는 더 좋은 상품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소비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를 늘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항상 연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출하고 있는 급여라든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무슨 약품비라든가 쉬운 무슨 기구 사용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일상적인 연구 개발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발 전 단계의 연구활동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구활동비.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비는 자산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것과 연계해서 또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또 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 결석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채널 김원장에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여러분들 그 거래처 등록을 지금부터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거래처가 좀 여러 개가 있고요. 금융거래처 2개, 카드거래처 2개, 그 다음에 은행이 2군데 있습니다. 쭉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로 나누어서 등록을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일반 거래처는 왜 등록을 하느냐? 일반 거래처에 있는 이 9개 거래처는 우리 회사와 매출이나 매입 거래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나 매입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매입하는 단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우리가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받을어음이라든가 이러한 두 개 개정 과목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정리했었죠. 매출 채권. 그리고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었습니다. 지급어음. 이게 매입 채무였죠. 매입 채무. 그렇습니다. 자, 매출과 매입 시에 말이죠. 이와 같이 신용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회사의 외상매출금인지, 어느 회사에서 받은 어음인지, 또 어느 회사의 외상매입금인지, 어느 회사의 지급어음인지를 거래처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래처별로 이런 코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입력할 때 이 거래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매입 관계가 아니고 가령 미지급금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채무죠. 미수금 이것도 채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권에서 이제 매출 채권은 아닙니다만은 미수금 또 채무에서 미지급금 이때도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거래처로서는 이 카드 거래처에서 만약에 신한카드, 이 매입 카드로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다. 요 신한카드로. 그러면은 그 주유소에 주유소에다가 카드 결제를 했으므로 그 카드사, 여기는 이제 신한카드가 되겠죠. 우리는 카드사에다가 주유대금을 입금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카드사의 이런 매출카드의 경우는 고객이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카드사 가맹점 번호로 매출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카드사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국민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를 거래처별로 관리하려면 거래처 코드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모두 5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융거래처에도 돈을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좌 계좌에 국민은행 계좌가 하나 있고 보통 계좌로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금 출금했을 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면 보통예금 차변에 거래처는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하게 될 것이고요. 그 코드로 입력함으로써 거래처 원장 또는 애적금 현황 이러한 보조 장부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래처 등록 앞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다음은 13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2쪽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무엇이냐?
법인이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 또는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구입한 차, 승용차 아니면 리스 또는 임차, 렌트한 차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이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할 때는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 대상은 이렇게 법률,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대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더전 스마트A라는 회계 프로그램은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우리 2016년 1월 1일에 개정에서 적용된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라고 강제로 정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했는데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하는데요. 리스나 렌트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안 되는 차는 어떤 차냐? 여기 제외되는 차가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인 차. 100일량 1000cc 이하인 차를 우리가 경차라고 부르는 차들이에요. 그 다음에 운수업에서 쓰는 차, 택시회사의 택시를 말하는 거고요. 자동차 판매업에서 쓰는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해당이 안 되고요. 자동차 임대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도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설 대여업, 리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승용차도 해당 사항이 없다.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도 해당이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제외되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승용차.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 승용차가 모두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라고 정해놨어요. 비용은 회사가 이렇게 차량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장부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차량별로 집계를 내라.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5년간이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으로 상각이 다 안 되면 더 연장해서 상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등록해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에다 등록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라고 했느냐를 말씀드리면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 목적 사용.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방지.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국가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목적, 사장님이 사장님 개인 목적으로, 전무님이 전무님 개인 목적으로, 부장님이 부장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회사의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는 그 승용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법인이 법인세를 낼 때는 어떻게 납부하느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매출액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날 때만 법인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비용을 그러면 부풀리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용은 원래 요 100만큼의 비용인데 그것을 한 1.5배 부풀려 가지고 150으로 부풀려서 세금을 피해 가려고 한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별로 통계가 딱 나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회계 연도에 특정한 차량이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의심받겠죠. 의심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이런 것을 다 뒤져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2016년 이전에는 이런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세무감사 나온다. 그러면 장부 없으면 돼요. 차량별로 얼마인지 그걸 회사 내에서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안 보여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 보여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업무 외에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라 하면은 무엇을 주느냐? 데이터를 이렇게 줍니다. 차량을 구입했다. 그래서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등록한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시오. 이런 절차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량을 구입했으면 차량 구입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할 거예요. 자, 근데 회계 처리는 여기서는 생략을 했으니까 수행과제 회계 처리 생략하고 고정자산 등록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무형자산을 통합해서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면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우리가 자산을 내용 연수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을 한번 해보죠. 3일패션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고정자산 등록. 네, 승용 246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고정자산 등록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시고요. 거기 133쪽에 수행 1번의 표를 보면서 같이 할 텐데요. 앞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는 이 위에서는 그냥 엔터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연습할게요. 예, 개정 과목을 위에서 입력 안 할 거예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 주세요. 지나가 가지고 개정 과목을 여기에다 입력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고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 코드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이 개정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정 과목 도움창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개정 과목명 중에 208번에 차량 운반구 보이죠? 거기 클릭하고 확인.
네, 그 다음 자산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2001이네요. 2001 엔터. 자산은 승용 2461. 안 들어가요. 승용 2461. 취득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취득일은 2023. 작년이죠? 1231. 작년 말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초가액에다가 9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12월 3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전기에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내용연수 여기 10번에다가 5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요. 여기 9번에 상각방법을 1번 하면 정액법이 됩니다. 9번의 상각방법 여기를 1번이라고 입력하시면 정액법이 되고요. 내용연수는 10번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비에서 800번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쓰게 되는데요. 800번 때라는 말은 판매관리비다 라는 뜻입니다. 판매관리비의 코드가 800번 때 코드입니다. 판매관리비를 800번 때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올해 이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80만원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다 이거예요. 회사 계상한 감가상각비. 네, 180만원 계산되었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고정자산 등록 연습은 따로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또 더 많이 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행 2번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걸 해볼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회계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거래처 등록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네, 수행 2번에 있는 코드 101번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 64 보 2461 차종은 아반떼 회사 사용 하고 나서요. 여기 고정자산 코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등록한 2001번 승용 2461을 여기서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것을 이게 확인해 줌으로써 어디까지가 입력이 됐냐면 여기까지가 입력이 됐습니다. 네,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2021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8번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초 주행거리 200km 엔터 하시고 보험 가입 여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 10번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2023 1231 2024 1231 이렇게 보험 기간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어디까지 실습을 해보았느냐 하면은요, 환경 설정,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요 4가지 메뉴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